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뒤 백악관은 2월 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배웅도 않고 트윗도 안 하면서 이례적으로 침묵하는 이유를 짚어봅니다. 손혜원 의원 측이 매입한 부동산이 최소 29곳으로 늘었습니다. 투기 논란으로 민심도 갈라진 상황에서 손 의원은 내일 당 지도부와 기자회견을 합니다. 초미세먼지가 덮친 주말 야외는 한산하고 실내만 북적였습니다.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박수현 씨가 자신의 행동은 인도적 안락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나라 현실 속에서 최선의 동물보호 활동이었습니다. 동물권 단체들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2월 말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 이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김영철의 1차 방미 때는 백악관 회동 직후에 6.12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 발표되면서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중대 발표, 깜짝 이벤트, 또 여러분도 아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도 없었습니다. 이 오늘 뉴스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주 이례적인 침묵, 이 과연 발표할 게 없는 건지 전략인지, 미북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건지 1차 때와는 사뭇 다른 이 김영철 방미 소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 유지현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7개월여 만에 다시 워싱턴에 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반 동안 비핵화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교환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면담 직후 백악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월 말쯤 열리고 장소는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간표가 빠져 북핵 협상 의제 조율엔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비핵화 우선 원칙을 재확인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continue to keep pressure and sanctions on North Korea until we see fully and verified denuclearization. 2차 회담 전까지 미국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어떤 조합을 맞추느냐에 따라 정상 간 만남의 성과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백악관 회동에 앞서 김 부위원장은 숙소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50분 동안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국무부는 싱가포르 합의 진전을 위해 좋은 논의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7개월 전 첫 방문 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기본적인 배웅, 기념 촬영, 이뿐만이 아니라 친서 공개도 없고 이 언론이나 SNS에도 입을 닫았습니다. 그때와 어떻게 다른지 또 왜 다른 건지 이태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존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의 영접을 받으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으로 들어갑니다. 김영철은 트럼프 대통령과 90분간 면담을 나누고 밖으로 나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기념 촬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을 두드리고 차를 타고 떠나는 순간까지 배웅합니다. 2-hour conversation with the second most powerful man in North Korea. 7달 뒤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뒤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의 발표가 전부였습니다. Team was productive and they're going to continue those conversations and the president looks forward to his meeting. 첫 방문 때는 김영철이 온다고 알렸던 트위터광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정은 친서 공개 또한 없었습니다. 숙소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김영철이 지난해 뉴욕에서 묵었던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 비해 이번 워싱턴 듀폰 서클 호텔은 규모와 시설에서 크게 떨어지는 소형 호텔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면담에서 미북 간 이견이 좁혀졌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공은 미북 간의 실무 협상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할 겁니다. 자, 미북 회담 의제가 될 이 북한의 비핵화 방식이나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을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텐데 스웨덴에서 그 첫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최지원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면담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곧장 스웨덴으로 이동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틀 전부터 머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스웨덴 외교부 주최 국제회의 참석이 목적이지만 회의가 열리는 22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수차례 양자 실무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고위급 회담 이후 실무 회담이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다며 양측이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북 실무 협상지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나 미국의 상응 조치 등에 대해 세부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 제재 문제도 논의 대상입니다. 다만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등 지난 1차 미북 회담 직후 논의될 것으로 봤던 의제들은 이번엔 거론되지 않을 거라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젯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스톡홀름에 도착해 남북, 한미 간 양자 협상은 물론 남북미 3자 실무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사자인 목포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선혜원 의원은 목포 발전을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목포 구도심을 살리려 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땅을 판 사람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논란이 불거지자 돌려받고 싶다면서 일부 매도자들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목포 문화재 거리 대부분은 수십 년 동안 낡은 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상권도 거의 다 죽었고 거래도 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손의원 측의 잇따른 매입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화면에 왔다 갔다 저분이 이게 생각이라 다 알고 있는지 말 안 해도 알고 있지. 그 사람이 이제 우리 필요 없이 그럼 팔아주시고 그러더라고. 손해주라고 해. 손의원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단 말에 적극적으로 매물을 찾고 소개한 주민도 있었습니다. 팔고 싶지 않았던 사람도 목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끈질긴 설득에 땅을 내놓았습니다. 두 번이니까 통장이 왔어, 통장이. 건물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와서 그거 팔아갈게 그냥 팔았지. 근데 나중에 재단에서 내려서 계약만 했지. 한 40대 좀 여자분 같던데. 하지만 손의원 측이 20곳 넘게 사들인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매도인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나 그 집 도로 되찾고 싶어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다르게 잡아가지고 다 되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은. 시민단체들은 5.18 사적지인 건물마저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자, 손혜원 의원 측의 이 목포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이 지속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손 의원 덕분에 개발됐다는 측과 또 투자로 원주민이 피해를 봤다는 측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주민들은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원진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 조카가 공동 구입해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소 창성장입니다. 문은 굳게 닫혔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이어집니다. 다른 지역 시민들까지 호기심에 구경을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광주인데. 손 의원 측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주민들은 고성을 지르며 싸우기도 합니다. 잘못이 없다는 거. 여기를 그 사람이 안 사면 누가 삽니까? 손 의원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응원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이를 본 한 주민은 화를 냅니다. 피기를 보지요. 별스럽게 변명해도 소용없어. 아니 한두 채가 아니고 뭔 저런 짜잘한 집들을 이렇게 많이. 손 의원 덕분에 우범 지역이던 동네가 개발될 수 있어 기쁘다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부동산 그게 아니고 이게 이 목포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손의원의 투기로 원주민이 모두 쫓겨났다며 불만을 가진 주민도 있습니다. 여기 세탁소도 그러고 저쪽도 다 지금 다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와 있었죠. 이장이 동장이 나가고 다녔다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 측의 부동산 매입 논란에 수십 년간 이웃으로 지내던 주민들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손혜원 의원과 측근들이 목포에서 건물을 매입한 거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 이 손 의원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지지부진했던 목포거리의 문화재 지정이 속도를 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남편과 조카, 보좌관 가족 등이 목포 역사공간 일대 건물을 사들이기 시작한 건 2017년 3월입니다. 2달이 지난 5월, 손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분과위원회가 조사, 심의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첫째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 심의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가 조사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분과가 보고한 내용을 문화재위원회가 검토하고 최종 심의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는 작년 1월 사업 공모 이후 6월에 목포를 문화재지구로 등록 예고했고 8월에는 등록문화재로 고시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문화재 등록이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통과 후 1년이 안 돼 이뤄진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이 문체위 간사로 있는 동안 지역 전체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제도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손혜원 의원은 예정했던 이 목포행을 취소를 하고 목포 구도심의 도시재생 필요성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자신의 투기 의혹을 재차 부인을 했습니다.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은 더 강경해졌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저수지를 다 흐린다면서 손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제발 목포 구도심만은 역사를 기반으로 도시재생합시다. 목포에 숨어있는 가치가 알려지고 서산 옹금지구 고층 아파트 계획만 무산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주말 목포행을 예고했던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일정을 취소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투기 의혹을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목포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저수지물 다 흐린다며 손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 의원 자신이 운영했던 나전 7기 박물관을 목포로 옮기겠다는 계획은 공론화도 안 된 손 의원의 개인 생각일 뿐이라며 300여 명에게 부동산 구입을 권했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복덕방을 개업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속고 모두가 속았다며 이실직고하고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도 했습니다. 손 의원은 내일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손 의원에 대해 판단 보류를 결정했던 민주당이 변화된 입장을 내놓을지 아니면 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나 위원회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힐지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손 의원과 관련을 해서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11년 전에 통영에 본인 명의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방치돼 있다가 지난해 관광벨트로 지정이 됐는데 오는 6월 인근에서 국비로 문화재 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정민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2008년부터 소유한 땅입니다. 통영 앞바다와 유명 관광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202제곱미터를 6,400만 원에 샀습니다. 건물 없이 빈 땅인 이곳에는 나무가 뽑혀 있고 잡초만 무성합니다. 나 이사 올 때부터 비어 있었어. 여기 누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11년 동안 방치돼 있던 손 의원 땅은 지난해 12월 통영 문화예술관광벨트에 포함됐습니다. 오는 6월에는 이곳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문화재 야행 사업도 열립니다. 행사에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 5억 4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문화재 야행 사업에 통영시가 선정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통영시는 앞서 2017년에도 해당 공모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최종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동대령이 원래 저희가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행사가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뭐 행사를 이렇게 준비한 거는 옛날부터 이제. 목포에 이어 통영의 부동산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의혹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지난 15일 SNS에 통영에 박물관을 지어 유물과 함께 통영시에 기증할 목적으로 땅을 샀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모처럼 포근한 주말이지만 초미세먼지 불청객은 가족 나들이 풍경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주말 나들이 발길은 쇼핑몰과 영화관 등 실내로 향했습니다. 조정민 기자입니다. 미끄럼틀 놀이에 트램폴린 뜀뛰기에 푹 빠진 아이들, 공기청정기를 갖춘 실내 놀이터입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야외 활동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 호흡기 질환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감기에 쉽게 걸릴까 봐 염려가 돼서 주말 나들이 계획으로 붐볐던 청계천과 광화문은 한산했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통합 환경 대기 지수가 스케이트장 운영 중단 기준을 초과하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오전 11시 반 나쁨 수준으로 치솟은 초미세먼지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썰렁한 거리와 달리 대형 쇼핑몰과 극장, 카페엔 평소보다 많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실외보다는 실내로 바깥에를 못 나가니까 집에서 많이 답답해하죠. 오늘 낮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85 마이크로그램을 비롯해 경기 89, 충북 96 등 전국 대부분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대기 정체에 스모그까지 겹쳐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높았습니다. 대기 정체와 국외 유입의 영향으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미세먼지보다 작은 입자인 초미세먼지는 한번 들이마시면 혈관까지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흡기나 심장 질환을 넘어 암 발병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이유진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공기질은 오늘도 세계보건기구 초미세먼지 기준치인 1세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심하고 목이 좀 많이 따갑고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이하로 입자가 작다 보니 호흡기를 넘어 몸속 건강까지 해칩니다. 미세먼지는 가슴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3.4% 높인 반면 초미세먼지는 6배가량인 17.9%나 높인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호흡기로 걸러지지 않고 몸속 깊이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겉 표면에 이렇게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환경 요인자들이 협착이 되어 있게 되는데 작은 것일수록 이제 그런 거가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입자가 상대적으로 큰 미세먼지는 비염이나 결막염을 일으키지만 초미세먼지는 허파 꽈리까지 들어간 뒤 전신으로 순환돼 중증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나 응고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이나 응고 반응 때문에 호흡기 질환,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장기적으로 축적됐을 경우에는 암까지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15년 한 해에만 11,9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이렇게 연일 답답하고 탁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데도 돈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식물이나 분말 등 공기를 맑게 해준다는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고 심지어 의료용 산소까지 사서 마시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에 달라진 소비 트렌드를 장동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의료기기 도매상입니다. 올겨울 들어 산소캔 판매가 지난해 대비 거의 2배로 급증했습니다. 천식 환자 등을 위한 의료용 제품이지만 초미세먼지 탓에 찾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신선한 산소가 고농도 압축되어 담겨 있어 이렇게 코에 대고 바로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수분을 내뿜어 습도를 높이고 초미세먼지도 줄여준다는 공기정화 식물 판매도 1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엔 산소를 배출하는 분말형 공기정화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때 아닌 대목을 맞았습니다. 마스크를 판매를 하고 있느냐, 어디에 진열되어 있느냐 그런 식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외출과 외식을 꺼리면서 가정간편식과 즉석식품 판매량이 치솟았고 배달앱 주문 건수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도 계속 정기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먹거리도 좀 미세먼지 좋다는 것들을 가끔 구매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돼버린 뿌연 하늘. 이젠 숨만 쉬는데도 돈이 듭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의 중심에 선 케어 박소연 대표가 인도적 안락사였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물 단체들이 사태 본질을 비껴갔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에선 안락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박소연 대표는 안락사가 진행돼 왔다는 의혹을 시인하면서도 대량 살처분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자체 보호소에서 매일같이 행해지는 대량 살처분과는 다른 그야말로 인도적인 안락사였음을 그동안 제기된 의혹 해명에 집중한 박 대표는 안락사가 보호시설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동물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안락사 사실을 숨긴 데 대해 지금과 같은 논란이 될 것이 두려웠다며 거듭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고발인 조사에 성실히 임해 의혹 해소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소통 부족으로 이 같은 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일부 동물권 단체들은 박 대표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매년 2만 5천 마리의 유기동물이 고통스럽게 죽는다며 안락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물권이 열악한 현실을 빌미로 그동안 케어가 해온 안락사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했다는 건데 후원 모금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박소연 대표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당장 사퇴할 뜻은 밝히지 않아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선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진상 규명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외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각지에서 모여든 민주노총 산하노조 깃발로 가득 찼습니다. 주최 측 추산 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지난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진상을 규명해 줄 것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비정규직 철폐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들이 약속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 전환시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9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도 제5차 범국민 김용균 추모제를 열고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아들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김용균 씨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다. 너를 너무 많이 보고 싶은데.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어제 기습 시위를 펼쳤다가 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청와대가 답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경희대 국제캠퍼스 기숙사엔 서점이나 약국처럼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 상인들이 하루아침에 가게 문을 닫고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사연인지 구민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로 20년째 재본소를 운영하고 있는 손남규 씨는 지난해 11월 청천 병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상가 운영권이 한 건설사에서 학교로 넘어가게 됐으니 2월 말까지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로 넘어가면은 더 좋아질 줄 알았었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이렇게 원상 복귀하고 나가라 하니 서점과 약국, 분식점, 카페 등의 운영권이 건설사에서 학교로 넘어가도 당연히 재계약이 될 것으로 믿은 상인들에겐 날벼락 같은 얘기였습니다. 당연히 운영 주체만 바뀌지 모두 임대 계약이 그렇잖아요. 이곳 기숙사 1층에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재본지처럼 당장 다음 달에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상점들이 무려 30곳에 달합니다. 내년 4월 기숙사 리모델링 전까지만 있게 해달라고도 해봤지만 학교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바뀐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 학교도 10년간 발이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이분들이 안 나가버리면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내쫓을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 저희들이 이분들도 못하고. 당장 불편한 건 학생들입니다. 저는 이동하는 거리도 너무 멀고 프린트나 밥 먹을 때가 마땅치 않거든요. 학교 측에서는 조금은 다른 대책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과 상인, 학교 모두를 위한 해법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영장실질 심사를 누가 맡게 될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2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양 전 대법원장의 운명, 이 연수원 25년 이상 차이가 나는 후배 법관에 의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연수원 30기수 후배 검사의 날선 질문에 혐의 부인으로 일관해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번엔 연수원 25년 이상 아래인 후배 법관 앞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항변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구속심사는 영장 전담 판사 5명 중 무작위로 전산배당되지만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선택지가 2명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이현학, 박범석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허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함께 일을 해 공정성을 위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검사 출신인 연수원 27기 명재권 부장판사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28기 임민성 부장판사가 유력시됩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변호하는 최정숙 변호사는 구속 전 신문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검찰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서 말하지 않겠다고 전해왔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또다시 이 동맹국의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설도 나오는데 이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압박 카드라는 분석도 있지만 실제 실행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부유한 국가들을 보호하는 바보가 될 수는 없다며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You have to pay minimum numbers. Actually, the numbers should be much higher. 이번에는 나토를 직접 언급했지만 과거 한국을 부유한 국가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미는 작년부터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1.5배에서 2배 인상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 카드라는 분석도 있지만 금전적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철수 대상으로는 올해 7월 순환 배치되는 2사단, 1여단 4,500여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미 본토로 철수하고 대체 병력이 한국으로 파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1여단은 주한미군 중에서 유일한 보병 전력이어서 상징성이 큽니다. 1여단이 철수하면 주한미군은 28,500명에서 24,0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반대해왔던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매티스 국방장관은 모두 교체됐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킹 목사 사진은 왜? 그러니까 북한 김영철과 폼페이오 장관의 회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내용. 시각으로 현지 시각으로 18일 네. 미국 워싱턴 DC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고위급 회담이 열렸죠. 그렇죠. 네, 회담에 앞서 한 호텔 연회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화면 보시면 기념사진에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함께 했습니다. 네. 잘 보시면 미국 인권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사진이 진열돼 있어 눈길을 끕니다. 김영철 뒤에 보이는 저 사진이요. 네, 그렇습니다. 킹 목사의 사진은 김영철 부위원장 그 바로 뒤편에 있었는데요. 이 사진이 북한 인권과 같은 특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배치가 됐는지 아니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 그 원래 외교에서 이런 장치 하나하나가 다 의도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전에 보면 이제 클린턴 정부 당시에 울브라이트 국무장관 이 브로치 생각이 나요. 예, 그 밖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군인 양말을 신은 장면이 공개돼서 화제이기도 했죠. 예. 역시 AFP 통신도 폼페이오 장관이 호텔에서 김 부위원장을 맞이하면서 인권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사진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지 않냐 이런 뜻이죠. 그렇겠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순두부 같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 고 신성일 씨와 영화배우 엄앵란 씨의 모습입니다. 네, 지난해 11월 신성일 씨와 사별했던 엄앵란 씨. 그 장례식장에서 저승길에서는 부디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 잘 살길이라고 얘기를 해 화제였죠. 네. 예, 2달 남짓 지난 직후 조선일보와 오늘자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순두부 같은 여자는 순수하고 차분하고 말없고 또 남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또 순두부같이 뽀얗고 예쁜 여자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말이 그렇지 순두부 같은 여자, 순두부 같은 남자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본인은 장작 같은 여자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예. 고 신성일 씨의 채취를 느끼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신 씨가 썼던 머플러와 실내화를 갖고 있다는 엄앵란 씨는 인터뷰 내내 큰 숨을 쉬고 또 허공을 응시하고 그랬다. 신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기름 도둑 때문에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멕시코 중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멕시코 예. 중부에서 파손된 송유관이 폭발하고 불이 나서 최소 20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부상했습니다. 네. 불이 왜 났냐 하면 기름 도둑들이 석유를 빼가려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입니다. 예. 사상자들은 지역 주민들로서 깨진 송유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양동이 등에 담다가 화를 입었습니다. 멕시코 당국자는 이 지역이 기름 도둑들이 기름을 빼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멕시코에서는요 송유관에 구멍을 내거나 기름회사 직원들이 기름을 몰래 거래하는 등의 이유로 사라지는 석유가 1년에 3조 원어치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지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미국 테슬라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합니다.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비용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주가는 13%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테슬라가 2016년 내놓은 모델 3입니다. 우리 돈 약 4,900만 원, 기존의 반값 수준인 보급형 모델로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게 테슬라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도 여전히 모델 3의 판매량은 6만여 대에 그쳤습니다. 3년 전 세운 연간 50만 대 생산 목표는 아직 절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이 이어지자 결국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인력 감축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정규직의 약 7%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엄청난 진전을 이뤘지만 우리의 생산품은 여전히 너무 비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은 올해 들어 절반으로 줄었고 내년엔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는 모델 3 등 전 차종 가격을 $2,000씩 인하했는데 판매 감소를 막기 위해선 추가 가격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So what Tesla needs to do now is keep production up, but cut back the costs, hence these layoffs.
테슬라의 전체 임직원이 약 4만 5천 명인 걸 감안하면 퇴직자는 3천 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테슬라의 대량 감원 소식에 주가는 12.97%나 급락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서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공개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 동생 그룹으로 불리며 데뷔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 가요계에선 이처럼 선배 그룹의 후광 효과를 노린 이른바 동생 그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5일 서울 가요대상에서 3관왕을 차지한 방탄소년단. 처음으로 후배 그룹을 언급했습니다. 같은 소속사에서 6년 만에 야심차게 준비한 신인 그룹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 그룹은 데뷔 과정부터 특이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순차적으로 SNS를 통해 멤버 한 명씩 공개하며 신비주의를 고수하면서도 방탄소년단의 계보를 잇는 차세대 그룹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소속사의 전략은 맞아떨어졌습니다. 미국 빌보드에도 소개되고 티저 영상은 벌써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 뷰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걸그룹 트와이스 동생 그룹도 4년 만에 데뷔합니다. JYP가 차기 걸그룹 데뷔를 공식화하자 예상 멤버 이름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를 장악하는 등 데뷔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기획사에서는 선배 아이돌 그룹의 후광 효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형성된 팬덤을 상당 부분 안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처음부터 안착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하지만 일각에선 선배 그룹과의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아시안컵 조별리그 필리핀전에서 허벅지 부상을 당했던 기성용이 바레인과의 16강전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출전한 아시안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품겠다는 각오입니다. 신윤만 기자입니다. 필리핀전에서 햄스트링을 다쳐 대표팀을 긴장케 했던 기성용. 16강 토너먼트를 앞둔 첫 훈련에서 건강한 모습을 뽐냈습니다. 장기인 중장거리 패스로 경기 감각을 조율했고 날카로운 슛으로 크로스바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22일 바레인과의 16강전에서 대표팀의 야전 사령관으로 복귀합니다. 그간 대표팀에 부족했던 경기 운용 능력과 패싱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11년 23살의 어린 나이로 첫 아시안컵을 밟았던 기성용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대회 출전입니다. 박지성과 함께했던 지난 2011년에는 3위, 주장환장을 달고 뛰었던 2015년 대회는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어느새 31살이 된 기성용은 손흥민, 황희찬 등 선후배들이 꼽는 대표팀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빨리 복귀를 해서 팀에 좋은 옵션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제일 큰 목표. 벤투 감독의 요청에 의해 흔쾌히 태극마크를 달았던 기성용. 러시아 월드컵 이후 대표팀 은퇴를 고려했지만 마지막이 될 세 번째 아시안컵에서 박지성도 해내지 못한 59년 만의 영광 재현에 나섰습니다. 두바이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기 정체의 스모그가 가세하며 호흡기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공기는 답답하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이 중부지방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에 풍랑특보 발효되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낮부터는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오늘보다 6도가량 내려가겠고 이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이 전망됩니다. 이 다음 주 초반까지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파문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본인은 문화창달이란 선의를 극구 강조를 하지만 이 어찌됐든 이 부동산에 집중 투자한 것이 국민이 보기에는 도랑치고 가재 잡고자 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나서서 해명하기에 앞서서 손 의원은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